공개 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명절이었습니다. 반가운 친지들, 가족들 잘 만나고 오셨죠?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도 반가운 얼굴이 또 자리합니다. 강민주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예, 그래도 고향에 온 것 같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처럼 제가 톡톡 튀는 그 질문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또 궁금증을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보셔서 반가우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유랑단 요리 식구들 짠짠짠 할 때 항상. 아니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맞아. 얼굴이 피셨어요. 아, 좋아. 또 명절 지나고 나니까 반가운 또 가족들 보고 하셔가지고 근데 여전히 또 휴게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코로나 기승이니까 손 열심히 씻잖아요. 근데 이게 씻는 것보다 말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손을 잘 씻고 나서 이 물기를 말리지 않으면 오히려 안 씻는 것만 못하다고 해요. 또 세균 번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손 씻기에 손 말리는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손 씻기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30초 이상 충분하게 씻고 또 뽀송뽀송하게 말리는 것까지가 손 씻기의 완성이라고 하네요. 어허, 이거 말리는까지 손 씻기 완성이라 하면 내이 머리가 짧아갖고 조금만 기대면 조금 티 나오고 이러거든. 근데 이 휴게소 같은데 좀 잠깐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하다가 휴게소대로 손 씻잖아요. 그러면 이 딱 저 뭐라고 따뜻한 거 나오는 거 바람. 아, 이거 어떤데 잘못 가면 막 속에 천불 나. 아무리 비비도 물이 그대로 있어. 이럴 때 좋은 방법. 짝딱 이래가지고 있죠. 이 짝 머리 딱 하면요. 머리가 딱 지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손에 물이 딱 없어져. 잠깐만. 그거 이거 뒤에 딱 한 두만 딱 묻대주면 끝. 잠깐 이거 80%의 남자들이 이렇게 아니 하는 것 이거 같아. 물부스 하고 나면 손에 다시 그대로 기름 묻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안 세균 되는 번식 다 하고 다 하고 있는 거네. 머리 기름 냄새 나고. 네. 네, 그러면 손 이렇게 하고 닦는 압수하면 것도 안 되네. 중요하지만 그 보습제 바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 요즘에 또 그 손 소독제를 또 많이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이 혹사당하는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예쁜 손이라고 지금도 예쁘네요. 저 그랬는데 지금은 확실히 나이가 먹으니까 손이 굉장히 그 건조해지고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보습제는 젊었을 때부터 잘 바르고 유지를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잘해야죠. 보습제도 중요하고 말리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손 씻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좀 아이들한테도 제가 잘 씻으라고 하고 제가 좀 잘 안 씻을 때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올바르게 손 씻기 방법을 또 배워왔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손톱 밑에 요렇게 이거 수술실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요렇게 하고 손가락 깍지에도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손등도 요렇게 해주고 나면은 깨끗. 완성 끝나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30초 이상을 씻어줘야지 네. 세균들이 이제 없어진대요.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좀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명절 지나고 기승인데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 아이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손가락이나 손의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의심할 수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국내 아동 37명 중 1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편견을 갖기 쉽고 이는 장애 아이와 가족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데요. 공개 클리닉 웰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얼마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이 드라마 주인공도 이상한 변호사, 이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주인공이었는데요.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서 그런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치 소개해드립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지훈 교수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헤어스타일부터 아주 모델 같으십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 멋쟁이 스타일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렸을 때는 사실 자폐, 자폐증 저희가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명칭이 바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실제 예전에 정식 진단명은 전반적 발달 장애에서 자폐 장애였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 발달 장애의 범주에
5가지 질환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첫 번째가 자폐장애,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스퍼거 장애, 그리고 소화기 붕괴성 장애, 레트 장애,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 장애,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 5가지 질병들의 양상이 굉장히 공통적이고 치료 방법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묶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정식 진단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할배들 만나서 손자 손녀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소리가 이 자폐 스펙트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환자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10,000명당 4명 정도 조금 드문 질환으로 인식이 됐었는데요. 최근 발표에 따르면은 전 인구 100명당 2명 정도. 100명당. 네, 더 이상은 희귀 질환이 아니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런 질환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 기준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 진단 기준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근데 지금 진단 기준은 그거보다 조금 더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조금 느슨해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처럼 저희가 인식이 됩니다. 실제 고령 출산이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임신기 때 환경 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초기 아동기 때 환경 물질에 노출이 되는 경우 일부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위험성을 조금 높일 수는 있지만요. 그 이유만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그 이상한 변호사 네네. 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그쵸, 봤는데요. 그쵸. 그 실제 주인공처럼 아주 그 실제 그 지능이 아주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분야에 그 고도의 능력을 그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건가요? 사실 굉장히 흔하진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75%는 IQ가 70 이하인 지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25% 정도가 IQ 70 이상이지만 굉장히 지능 자체가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한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서번트 증후군은 굉장히 드물고요. 정확한 통계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지만 전체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 중에 1에서 2%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번트 증후군에는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한 번 들은 멜로디를 완벽하게 기억을 하거나 절대 음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네네. 있고요. 또 어떤 사물의 특징을 굉장히 세세하게 잘 파악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학이나 과학적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에서 보면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네. 저 촬영할 때 이제 하나 이야기 하면 그 왜 이제 우영과 다른 이쪽과 다른 공간에 들어갈 때 뭐 하나 둘 셋 넷 그쵸. 세로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 쟤는 첫 촬영이 그 재판하는 과정이 제 첫 촬영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는 앞에도 다른 드라마를 몇 번 같이 했는데 완전히 뭐 이래 사천이 대본 일을 하는데 내를 안 쳐다봐. 일부러 몰입하려고. 아니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이제 그 역할을 그렇게 정한 거지. 네네. 그래서 야 이제 컷 하고 나서 내 좀 쳐다보면서 이야기해. 선생님 저 안 쳐다보면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역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구나. 그런 데서 내가 처음에 안 쳐다보고 진짜 내가 이 자식이 말이야 오래간만에 봤는데 연기자는 눈도 안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처음에 내가 그랬거든. 이 눈 맞춤이 그런 게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가요? 네, 그렇죠. 저 안 맞추더라고. 네, 눈 맞춤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눈 맞춤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극 중에 역할을 갖다가 충분히 잘 소화해내려다 보니 의식적으로 눈을 안 맞추는 게 한 번도 안 맞추더라고. 네, 촬영 또. 또 좋은 배역에 대한 방법이었다고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신 거네요. 그렇구나. 박은빈 배우가. 눈 네. 맞추는 것도 중요하네. 있구나.
네,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요즘 육아 예능이나 뭐 다양한 얘기들 들어보면 이거 말고도 또 사실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ADHD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뭐 한 반에 꼭 한둘씩 있다라는 얘기가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던데 이거랑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는 둘 다 신경 발달 장애라는 질환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 ADHD의 핵심 증상은 세 가지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그리고 충동 조절 곤란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는 달리 기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가능합니다. 눈을 쳐다본다든지 남들이 쳐다보는 걸 같이 쳐다본다든지 관심사를 공통으로 가진다든지 이런 능력들은 다 있고요. 상동행동이라고 하는 같은 행동의 반복이라든지 한 가지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그런 제한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증상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아예 다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두 질환 다 신경 발달 장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질환이 함께 발병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으면서 ADHD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또 있는 거군요. 네, 많게는 80%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ADHD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75%가 지적 장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ADHD가 80%라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공존 질환이라고 하는 동반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또 이게 요즘 참 화제가 많이 된 만큼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팩트체크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체크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MRI를 통해 진단한다. 그렇게 뭐 사실 MRI라 하는 게 이제 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 네. 뭐 옛날에는 뭐 진맥도 하고 배도 눌러보고 청진기도 되고 막 이래 하지만 내가 볼 때 눈을 아무리 마주치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MRI라는 기술 이거 하나는 뇌를 찍기 때문에 그게 뭐 혈관의 뭐 어떤 위치라든지 혈관의 굵기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지방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요것은 네,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동그라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자, 한 내 번씩 이야기를 그럼 듣고 일단 한번 다 동그라미로 들어볼까요? 다 같이 네? 한번 들어주시기 자,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내 이야기 들었죠? 저는 아니, X 뭔데요? 같은데. 아니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 말 못 알아듣네. 아니, 이래 그치. 잘생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우영우에 출연했다 그러니까 그때도 내 말을 안 들어? 우리 이야기해봐, 일단 우리 이야기해봐. 김진 씨 그리고 네. 김주쌤 이제 X 드셨어요. 아무래도 뭐 신체적이나 뭐 이제 행동적이나 이제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을 선생님들이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MRI 같은 경우에는 뇌랑 좀 글쎄요, 뭐 찍었을 때 저는 큰 연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또한 네. 선생님 정신과시잖아요. 뇌 사진을 아무리 찍는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 정신이 이게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는데. 네. 지금 실제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가 틀리면은 요거 위기 아닙니까? 요거 내가 그럼 작품 분석이 잘못된 말이네. 일단 선생님 얼굴 좀 한번 살펴보시고.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맞아. 혹시 저 원장님 병원에 저 MRI 기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MRI를 이용해 진단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아까 우리 고인범 씨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눈을 안 쳐다보면서 연기를 그래,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아냐고. 그런 거는 뭐 MRI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희들이 늘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감정들은 뇌 활동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뇌 활동의 결과들을 저희가 모두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MRI 같은 경우는 일종의 모양을 보는 검사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쓰고 있는 휴대폰을 물에 담궜다가 잘 말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방수가 잘 안 되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통화 기능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안을 열어보면 부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MRI에 넣어서 찍어볼 수만 있다면 네. 이건 구조물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품들의 서로 연결들은 분명히 손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 간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구에서는 일부 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임상적 상황에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는 도구는 모양을 보는 검사, 예를 들어 종양이나 출혈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결의 이상 같은 경우 저희가 흔히 네트워킹이라고 합니다. 그 네트워크의 이상이 있을 때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팩트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이에게 관심을 적게 주거나 양육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저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저는 온데 네. 두 분이 같네요. 이게 약간 저는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양육을 하면서 부모로서 뭔가 좀 잘못을 좀 엄하게 좀 한다든지 또는 아이가 좀 다칠 수 있는 환경에서 노출을 해서 혹시나 나 때문에 이렇게 좀 다쳐가지고 좀 외부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이게 간접적으로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근데 뭐 가정 환경이라는 그 가정 환경이나 주변 환경,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 전체적인 것에서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옛날에 사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우리 어머니들 말이요 논에서 고구마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배야 이러면 버뜩 가서 낳고 와가지고 또 고구마 캐고 말이죠. 예? 그러고 저쪽도 되면 버뜩 뛰어가 저쪽으로 나오고 또 이래가 밖에 나가 생활하다가 말이야 놔두고 나면 그래 사다가 저녁 때 가면 저쪽고 이렇게 커도 이래 잘생긴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는 결론이 잠깐만. 저는 네. 지금 이게 X인지 0인지 잘 모르겠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이런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유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초기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은 낫지 또좀 않을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예, 그런 네.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거죠. 이제 약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타이밍을 좀 놓쳐서. 그렇죠. 네. 네. 아니지 지금 이 문제는 아이를 키울 때 관심을 덜 주고 덜 이래 사랑한다든지 이런 걸 적게 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정확합니다. 나는. 네. 나 태어날 그럼 때부터 그렇죠. 오네, 그렇죠. 오네. 아니 우리쪽으로 아까 와야지. 그 원장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임신 상태에서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뭐라고 환경 오염이나 이런 여건들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어떤 그런 인자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야. 빨리 바꿔. 교수님 우리 모범생 뭐 상품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X. 이야. 괜히 바꿨네. 오, 모범생. 역시 다른 건 공부할 거 없어. 역시 공부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 그게 대학 가는 길, 우수 학교 가는 길이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네,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어느 정도 타고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 맞춤이 안 되는 양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생후 2개월만 돼도 사람의 눈 주변을 이렇게 스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4개월만 하더라도 상대방이 웃을 때 반응해서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아. 아기들은 누가 웃으면 따라 웃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 그냥 웃기 시작하는 것도 물론 4주 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런 기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 타고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정설이고요. 환경에 의해서는 유발되지 않는다라고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성격 같은 거는 환경에 의해서 타고나는 그러겠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유전자의 정보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데요. 거기에는 외모만 물려받진 않겠죠. 성격. 네, 뇌도 물려받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행동, 감정, 생각들은 뇌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성격의 상당 부분들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또 지금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달리 양육에서 조금은 더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안도감이 저는 생기는 게 둘째가 이제 8개월이라서 네. 이제 많은 시간을 좀 내줘야 되는 바빠가지고 좀 관심을 잘 못 줬거든요. 근데 서고 배밀이는 잘하는데 괜히 막
곤지곤지나 도리도리를 좀 잘 못할 때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네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팩트 체크 좋아, 들어갈게요. 자, 이 ASD 자폐 스펙트럼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 둘, 서이. 따단. 아하. 아니 우영우를 보면은 혼자서 지하철도 잘 타고 뭐 버스도 잘 타고 혼자 그렇죠. 출퇴근도 하고 네. 생활을 아주 잘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별로. 예.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일 것 같고. 사실 그 드라마에 또 다른 자폐 스펙트럼 의뢰인이 또 나오잖아요. 그 맞아요. 드라마에서 펭수를 펭수 좋아하는. 네. 거기를 보면 또 평생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반에 친구 중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반장이어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대회를 나가거나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 계속 도와주기도 하고 부모님도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1년 내내 좀 꾸준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리 좀 뛰어나더라도 보호자가 전체적인 필요하다. 부분을 네. 생활을 보면 좀 평생 좀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치료를 받다 보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장애인이에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내가 사실 골프 하나도 못 치거든요. 그러면 골프를 배운다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안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사실 어떤 상호작용에서 20% 정도의 자기격을 가지고 있으면 70~80% 정도는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다 더불어 상호작용이 사는 있어야 사회다.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떻게 답이 되든지 말았든지 간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자기 가족이나 주변이나 사회나 모든 부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니 요새 선거철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지?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좋아요.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약간 고민하신 것 같아요. 세모 정도로 할까요? 네. 네.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적인 기능과 언어 기능이 좋으면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소통이 좀 타인과 가능하다면 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뭐 결혼하기도 하고 직업을 갖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75%는 지능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70% 이하라고.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지고 언어 기능이 떨어지면 이게 심할수록 다른 사람의 많은 도움이 꾸준히 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보시면 혼자 잘 생활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네. 답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가 되겠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소아 정신과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환자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쭉 보고 또 잘 적응한 분들도 계시면은 보고 또 뿌듯한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한 20년 정도 소아정신과 의사를 하다 보니 그때 3살짜리 아이들도 23이 된 거고요. 그렇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뭐 그때 대학교도 갔다고 하고 네, 하면 맞습니다. 직업을 네. 갖고 있는 아이들도 충분히 자기 생활을 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지금 30대인데도 보호자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그 직업을 또 가지게 되기까지 또 그 보호자의 부모님의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 생각을 하면 대단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한 만큼 증상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대표적인 증상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의사소통에 지속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2번째는 행동이나 표정이나 말에 있어가지고 상동적인 형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네. 이런 형태나 관심이 지나치게 한 곳에 집착이 돼 있는 경우입니다. 이 2가지 증상이 대표적인 핵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눈 맞춤 얘기가 나오신 거군요. 첫 번째,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감정이나 대화 등에 있어서 주고받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아이들은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요. 놀이를 통해서 서로가 주고받는 이런 놀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아예 못 느끼는 경우까지 있고요. 다양한 정도의 증상들이 있고요. 상호작용에 필요한 저희들이 도구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근데 의사소통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흔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제스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결함을 보입니다. 말은 하지만 그 문맥을 잘 파악을 못하거나 엉뚱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심한 경우에는 언어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용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제스처, 저희들끼리의 약속이죠. 사회적 약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 뭐 몇 회 정도 이제 뭐 관찰을 하신다거나 하면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전형적인 경우는 금방 드러나겠죠. 아무래도. 네. 저희들도 뭐 증상이 심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상식적인 거고 네네. 굉장히 일상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도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의 보고를 들으면 그런 아이들에 있어서 결함들을 보호자들이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가 경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들의 얘기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면밀히 관찰하고 몇 가지 저희들도 시도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서 네. 예를 들어 눈 맞춤을 한다든지 또 어떤 걸 보게 한다든지 네네. 또 행동을 관찰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양육을 하다가 혹시 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닌가라고 좀 의심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찰나의 네. 순간이라든지 이런 행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저희 성인의 경우는 예를 들어 뭐 30부터 40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출생부터 10살까지는 엄청난 변화를 그렇죠. 겪게 네. 되죠. 우리가 그걸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나이에 따라서도 그 발달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나이 발달 수준에 맞는 행동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6에서 7개월만 되면 눈 맞춤을 하면서 정서적인 상호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만 2세쯤 되면 저희들이 주고받는 놀이가 어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협동주시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들 뭐 이렇게 주세요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또는 네. 표정에 따라서 아이들이 표정을 바꾸는 경우 이런 것들이 상호 교류죠. 네. 그리고 협동주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같은 쪽을 관심 있는 쪽을 같이 쳐다보는 겁니다. 엄마가 저것 봐 했을 때 보는 게 그런 경우죠. 그다음에 아이가 엄마 이것 보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협동주시를 시도하는 장면이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 2세만 되면요. 그리고 아까 가상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소꿉놀이, 병원놀이 병원놀이 이런 거. 이런 게 대부분이죠. 네. 만 3세가 되면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역할놀이처럼 수행을 합니다. 아이들 그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이 가상놀이가 안 되는 경우 이때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서 보면 사실 개미 한 마리만 지나가도 엄마 개미예요 하고 막 맞아요. 세 명이 다 모여 그렇죠. 난리가 나거든. 야,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거구나. 네, 그래서 양육을 잘못해서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진짜 많아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양육입니다. 아주 잘하는 양육이 아니고요. 그 일반적인 양육이라고 하면 의식주를 충분히 잘 제공해주고 학대와 방임을 하지 않는 정도만 네, 네. 됐을 때도 아이들 나름대로의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능력들을 억지로 방해하는 것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학대와 방임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 경우만 아니라면 아이들은 네. 가지고 있는 자질들을 잘 발휘하면서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재밌게 잘 놀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같은 참- 공간에 있다 그래서 노는 건 아니거든요.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이라도 맞아요. 아이한테 전념해서 놀아주시면 해도 그 친구들 얘기를 네. 들어봐도 아빠한테 애를 좀 봐라 했더니 진짜 애를 이렇게 보고만 있었다고. 이거는 보는 게 아니다. 그죠? 맞아요.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상호적으로. 네. 맞아요. 애 좀 봐줘 했더니 보고 있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안 되네요. 아, 네. 남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부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육아에 관련된 네. 뭐 관련 서적들도 워낙 많고 그쵸, 그쵸. 방송도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아빠들도 잘해야 됩니다. 진 씨는 그 SNS만 봐도 대단하세요. 네,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저도 보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암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무엇보다도 조기에 뭔가를 발견하면 치료가 효과가 좋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두. 그래서 자꾸 그것이 미리 받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좀 이 병도 좀 그런지 궁금하고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조기 진단, 조기 치료는 철칙입니다. 또. 네, 어떤 병에서든 공통적으로 다 정답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생겨 있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찾아내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뇌는 소위 아직은 조금 말랑말랑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미완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걸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부분들은 소위 저희가 가소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절대 원칙입니다. 네. 진단은 첫 번째가 굉장히 경험이 많고 수련을 잘 받은, 훈련이 잘 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병력을 철저하게 청취를 해야 되고요. 발달력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청취를 하고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경우는 24개월만 돼도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만 3세 이전에 진단을 3세 받는 이전에? 게 그리고 빨리 굉장히 집중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4개월.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조금 발달이 조금 그렇지, 늦어서 그렇지. 그럴 거야. 절대로 이런 병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실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하고 참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네. 제가 20년 전만 해도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기다리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또는 얘 아빠도 그랬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병원 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말이 좀 늦거나 네. 하는 아이들. 네.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저희 외래에서는 굉장히 보기가 드물어졌습니다. 오히려 바로 오네. 네, 너무 빨리 데려오고 와서 의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보호자들께서 접수를 예약을 하시는 연령대가 요즘은 만 3세 전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참 진단도 이렇게 숙련된 의사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만큼 아이 두신 부모님들의 걱정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꼬마 환자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벌써 꽤 지루한 모양인데요. 한 3돌 전부터 언어 지연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재활의학과로 이제 언어 발달 상담하러 갔었는데, 이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혹시나 이제 자폐일 수도 있으니 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권유하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정신과로 진료를 보게 되었죠. 들어서는 순간부터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여기 오세요. 선생님 앉으세요. 선생님 거. 꽤 산만한 모습인데요. 이쪽에 앉자, 이쪽에. 좋아. 못 올라오게 의자를 조금 뒤로 물러주십시오. 네. 치료받은 지가 좀 됐죠? 네. 네. 제가 처음에는 뭐 쳐다보는 거 이런 거 잘 안 됐었고, 근데 요즘은 좀 변화된 게 있을까요? 치료 받고 난 뒤에? 포인트 잘 돼요. 아이 컨택도 잘, 눈 맞춤도 잘 되고 지시 관리도 잘 하고 치료하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확실히 뭐 인사하거나 쳐다보는 건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요. 네네. 근데 지금 아직은 이제 과잉행동 이증상은 좀 남아 있는 거죠. 네네.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약을 써야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고요. 아유, 잘 쳐다보네. 잘한다는 말 한마디에도 엄마는 웃음이 납니다. 이젠 눈 맞춤뿐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능력까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거 뭐야? 어유 이제 손가락 포인팅을 따라하네. 네, 이런 게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네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치료 좀 잘 받고, 네, 그렇게 해서 더 어떻게 커가는지를 한번 더 지켜봅시다. 검사 받으러 가자. 빠이빠이. 잘 가라. 오, 빠이빠이 잘하네. 자동차? 정말 많이 늘었네. 안녕,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아이의 행동과 심리를 살피는 검사입니다. 네. 그렇지. 자, 보세요. 코. 자, 이거 넣어주세요. 한번 끼워볼까? 끼울 수 있겠어요? 야옹. 어이구.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잘했어요. 선생님이랑 열심히 검사했어요. 만세. 그렇지. 이어 부모님을 대상으로 아이의 평소 행동, 습관 등에 대한 면담 조사가 진행됩니다. 놀이는 어땠나요? 자주 하는 놀이가 깍둑놀이, 그리고 블럭 쌓기. 당신 말하는 거는 어땠고요? 언어 발달이 엄마, 아빠 두 가지밖에 못했었고 자발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언어가 늦나 보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먼저 관심을 보이기도 했나요? 관심은 보이는데 이제 자기 또래나 이제 어린 애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항상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나 누나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같이 놀려고 하고 자기 또래나 밑에 이제 작은 애기가 오면은 밀치고 막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조금 계속 관찰하고 있었죠. 임상 심리 전문가가 아이의 반응 행동과 부모 면담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 방향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아이를 1대1로 검사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은 이렇게 면담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결과들을 제가 종합을 해서 하나의 보고서가 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오늘 검사하신 거랑 이제 진료를 통해서 아이의 치료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고 좀 더 아이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런 보고서가 나가게 될 거예요. 네. 전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실 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아이가 좀 크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서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보호자들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치료가 굉장히 장기간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디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아이들을 도와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치료나 놀이 치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발달 치료 과정을 밟는 친구들은 효과를 좀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흔히 저희가 비약물 치료라고 합니다. 약물 치료에 대비해서 쓰는 말인데요. 비약물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치료들은 드라마틱한 효과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꾸준히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 효과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루한 싸움이 되는 거죠. 네, 그 비약물 치료 중에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는 횟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할지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똑같은 비용, 시간, 노력으로 더 효과적인 치료, 소위 가성비가 좋은 치료를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데
그러려면 충분히 근거가 있는 치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겁니다. 현재까지 여러 근거가 있는 치료들이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인 게 ABA라고 하는 응용행동 분석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 근거가 굉장히 아주 좋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치료법들 중에는 근거가 좀 많이 확립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치료들도 근거가 확립이 된 치료들이 일부 있어서 이런 치료들부터 먼저 시작을 네.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런 치료를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한다는 건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도수 치료 한두 번만 받아도 이거 돈 많이 들었네 이번 달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문제는 비용입니다. 네. 그 의료보험 적용이 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바우처든지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법들은 있지만 워낙에 많이 치료받아야 되고 장기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에도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권하기는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주 40회 이상을 얘기합니다. 주 40회면 하루에 8시간입니다. 거의 하루 종일이죠. 학교 생활. 네, 그럼 우리 학교 생활이 사실 무상교육이잖아요. 네. 이거랑 비슷한 측면으로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공교육에 그래서 미국은 네.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의 비용이 좀 적습니다. 아, 근데 저희들은 공교육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죠. 네. 특수학교에서 하지만은 조금은 미국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뭐 15에서 20회는 하셔야 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근거 있는 치료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긴 싸움이니만큼 이게 실제로 이 부모님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 방법도 아이들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신 만큼 참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핵심 치료가 어떤 건지 또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가장 중요한 치료인 응용행동 분석 치료 모습입니다. 보고 옳지 여기까지. 행동치료사가 아이와 함께 과제를 완수하는 동안 그렇지. 특수교육학과 최진혁 교수가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잘했어. 잘했어. 시작. 친구 뭐 하고 있어? 생일날이에요. 생일날이야. 얘 기분이 어때 보여? 좋아요. 맞아, 기분이 좋아. 왜 기분이 좋아 보여? 선물 받았어요. 잘했어. 그러니까 what question, why question 이것도 다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네. 보면. 알겠습니다. 선생님 공부 조금 더 하고 놀 거야. 1시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 아이의 집중력이 한계에 다다른 모양입니다. 지금 너무나 잘 앉아 있고 이 핸드폰 같은 거 오죠. 지금 봤어요. 이런 식으로 안 해? 네, 맞아요.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전문가가 아이의 행동을 분석해 다음 치료 내용과 방향을 세우게 됩니다. 문어 살려. 앉아서 놀자. 어디로 도망쳐? 도망치자. 도망쳐야 되겠어. 그러고 아이 나서 이제 눈높이에 다른 거 봐. 맞춰 진행되는 치료로 아이의 능력을 끌어올려줍니다. 과제를 완수하면 칭찬도 아끼지 않고 동기를 부여하죠.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하이파이. 치료실을 나갈 땐 자신감이 커져 있겠죠? 다음은 감각통합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 몸의 감각을 활용해 주변 환경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아이의 능력을 키워주는 치료입니다. 또래에 비해 운동 기능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하네요. 줄을 타고 올라가 스티커를 떼고 어울리는 곳에 붙여 얼굴을 완성하는 겁니다. 출발. 갑시다. 하나, 둘, 올라가세요. 놀이처럼 치료를 진행해 아이의 흥미를 키워줍니다. 이제
협동 필요해서 지금 고용지원성 감각, 전담 감각 진행했고 눈손 협동 장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눈 따라보는 거 위주로 좀 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눈과 그다음에 고용지원성 해가지고 눈이랑 신체 움직임 같이 협동하는 활동 진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좀 어느 순간에 좀 호감 반응이 좀 없어가지고요. 불렀는데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 아빠하고 의논해서 검사를 좀 받아보자라고 해서 여기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치료 받으러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네,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집에서는 아무래도 아무리 제가 잘 알아보고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 어머니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놀아주시면 좀 더 좋으실 거예요. 라고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대단한 걸 바라지는 않고 그래도 자기 속도 맞춰서 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좀 전념을 했던 이유는 잘 낫는 병이 아니라서, 네,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고 치료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한번 이걸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아픈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만 가지고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를 잘 클 수 있게 도와주려면 마을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영상에서도 봤는데 꾸준히 치료를 해준다면 성인이 됐을 때 아마 부모님들이 이 정도는 바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애가 어디 가서 직업은 좀 가졌으면 진짜 사람들이랑 지내는데 큰 무리는 없었으면 이 정도를 좀 많은 기대라도 바라실 것 같은데 이 정도 사회생활은 무리가 없을까요? 모든 보호자와 모든 의사가 바라는 겁니다. 근데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병이 심각하면 아무래도 낫기가 어려울 거고요. 병이 경하면, 가벼우면 그래도 좋아질 확률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언어 기능과 지적 능력, 저희들이 되게 예측하는 건 만 5세 무렵에 어떠냐입니다. 만 5세. 네, 이 무렵에 IQ가 어떠냐 또는 언어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향후 어떨지를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이런 정도의 예측은 아니고요. 예후가 그래도 좀 좋은 부류에 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 3세 이전에 진단받아서 만 5세까지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해서 만 5세에 언어 기능과 지적인 능력을 굉장히 올려놓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획득된 기능으로 계속 지내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저희들이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를 대할 때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흔히 저희들이 그러죠. 다르다. 다를 뿐이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도 본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고 싶겠지만 이 질병 자체를 갖고 싶어서 태어나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한 증상들은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기침하고 뭐 몸살하듯이 똑같습니다. 어떤 병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증상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행동이고 또 불쾌하거나 또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이런 행동 중에 일부는 자기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달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행동이라면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켜봐라. 주변에서 또 여러 아이들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보호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는 아니지만 한번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보셔야 될 뿐입니다. 지치지 않게 잘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만에 하나
명백한 증상이 있는데 병원을 가지 않고 있다면 병원을 한번 가보시라고 권유하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분들이 예전에는 좀 숨겼다면 요즘에는 많이 좀 드러내고 있는 좀 추세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 같은 것도 많이 대중화돼서 볼 수 네. 있고, 저도 최근에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마음으로 또 응원하고 있는데, 이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쉽지 않고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가족분들 또는 아이 주변 분들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국가에 먼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일생 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 인력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8곳의 발달장애 행동발달 증진센터가 병원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전국에 단 8개면 네. 사실 정말 적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치료 인력도 굉장히 대규모가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설을 국가에서 확충시켜주고 이 치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만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보호자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국가적인 또 지원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도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면서 많이 드는데요. 저희도 이제 공개 클리닉 웰 어느새 또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퀴즈가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하시고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문제 우리 프로그램 함께 쭉 하셨다면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퀴즈 내주시죠. 네, 제가 내겠습니다. 다음 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네. 제가 이제 보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번 상호작용 부족, 2번 정형화된 반복 행동, 3번 분노 발작, 4번 충치 되겠습니다. 진짜. 오늘은 근데 너무 쉽다. 너무 쉬워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선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저도 있네요. 네, 가야 되는데. 이게 어른도 이렇게 가기가 무서워요. 맞아요. 네. 아유. 오늘 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편견을 가지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 또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위험한 것이 아니다. 그냥 다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드라마가 많은 이슈가 됐던 만큼 우리 주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편견 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또 주말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은 다음 이 시간에 알찬 건강 소식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